그 북한 신년사를 보는 작업은 그 몇 년 전서부터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들이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컨텐트 애널리시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이 단어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서 이제 그 단어들과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식의 연구를 제일 처음에 해보고요. 그 연구를 해보면서 얻었던 결론은 아, 사람이 읽는 거나 기계로 읽는 건가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북한 신년사와 관련된 그 컴퓨터를 사용한 논문은 2015년에 처음 내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이 컴퓨터로 읽는 작업과 그 다음에 손으로 읽는 작업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북한 신년사를 보면서 첫 번째 이제 그 주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크게 세 개의 그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려고 정말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 신년사를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46년서부터 김일성이 어떨 때는 육성으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이 글로 이 북한 주민들한테 이 신년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의 특징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1994년에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부터 이 김정은은 대중연설을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김정은의 공식 육성은 사실 2번밖에 우리가 들리지 못했는데 1992년에 그 이 인민군 앞에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인민군에게 영광이 있으라라고 그 말을 한 번 했던 게 그게 그 재임 중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김정일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육성이 공개되는 그런 이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뭐 혹자는 왜 김정일이 이렇게 대중연설을 안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그 북한의 공식적인 얘기는 만약 그 김정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녹음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북한군의 그 명령 체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말더듬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연설을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그 김정일이 집권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동사설이라는 개념으로 그 신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주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주요 신문에 그냥 자기들이 전년도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신년도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밝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다음서부터 바로 할아버지를 이제 이 흉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다시 연단에 등장을 하고 그 노동청사에서 신년사를 육성으로 이제 읽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선 시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얼굴을 못 들었었어요. 그 김정은이 그냥 원고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읽었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아주 파격을 하고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정 종이 울리고 나니까 들어오고 김창선이 들어오는 이 김정은을 맞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뒤에는 김여정하고 그 다음에 조용원 당 부부장이 따라오고 그래서 아주 이 정말로 그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하는 집권자가 등장하는 모습 거의 그대로를 흉내낸 물론 이제 아직 집권 그 오디언스 회중은 없지만 거의 그 정말 그 국가 정상이 이 기자회견문을 할 때 신년사를 읽을 때 그 형태를 그대로 흉내를 냈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하나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수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녹화를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12시 3분에 시작을 했고요. 끝나는 시점은 12시 50몇 분에 끝이 났는데 실제 신년사는 31분입니다. 한 22분 정도가 어딘가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니까 자르고 다시 이제 편집을 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이렇게 앉아서 서재에서 이 신년사를 읽을 때 그 뒤편 책상에 작은 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탁상 시계의 시간침을 보면 분명히 약간의 그 실수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이 이런 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세세함까지는 잡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정말로 뛰어난 연출가라면 그 뒤에 있는 탁상 시계 분까지도 다
딱 맞출 텐데 그 정도까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 정상 국가가 있는 모습들,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재가 그 공간이 나왔는데요. 김일성이 연설할 때는 항상 노동청사 어딘가에서 이런 연단에 서가지고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그거를 흉내내 가지고서 항상 노동청사 앞에서 뒤에서 앞에 이제 그 노동당 깃발이 그려진 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서 연설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서 연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청사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노동당 청사가 맞는데 청사에서 어느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와 가지고서 서재 비슷한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이제 그 신년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화면을 보면 그 김정은 뒤로 이제 아버지와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둘 다 서재에 있는 모습입니다. 초상화인데 둘 다 서재에서 이렇게 그 글을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전히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진무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연출 측면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 첫 등장할 때 그 모습 그리고 그 연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내려올 때 그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로 그 이 뭐라고 표현되지 못할 만큼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부분은 그 뒤따르던 김여정과 그다음에 그 조영원 당 부부장이 작은 대화까지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도자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뒤따르는 수행원이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북한 내에서 뭔가 이 정말 커다란 연출에서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그냥 이 신년사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미 다 언급된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환경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년사를 한번 보면요, 2019년 신년사의 키워드를 제가 뽑는다면 아마 경제 중심, 두 번째는 퇴행, 그다음에 불안감, 상이한 정치 체제 이렇게 네 개로 뽑고 싶습니다. 자, 경제 중심이라고 뽑았는데요. 북한 신년사의 구성 요소는 항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2018년을 일종의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그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방식이 어떨 때는 대외적 메시지가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대내적 메시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대내적 메시지가 먼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맺은말 이런 형태로 끝났습니다. 그 대내 관계를 바라보면 가장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습니다. 그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신년사에서 67%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 그 대내적인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키워드를 꼽으라면 경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평화가 25회나 등장하고 이런 모습들은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퇴행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공식적인 그 담론이 지금 이제 자립경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건설, 그 다음에 사상 통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보라본다면 북한이 쉽게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개방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대내 통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북한의 2019년 신년사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그 신년사라든가 이런 메시지와 비교해 본다면 어디쯤에 있을까를 따져본다면 아마 1964년에 한 65년쯤에 있는 소련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지키겠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은 변화를 모색하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마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시계추는 약간 뒤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안감들이 좀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 연설하는 사람은 되게 자신 있게 보였는데요.
연설하는 내용 자체를 바라본다면 불안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에 대해 가지고서 가혹한 뭐 경제 봉사와 제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도 이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2회에 걸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서 제재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서 올해 부단한 장애와 도전을 이제 언급한 걸로 봐서는 제재 정도는 2019년까지는 한번 견뎌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참 북한 그 지도자가 가지는 한계, 북한의 지적 능력의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계속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말하죠. 최고 지도자 사이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도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야당의 존재, 반대 세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왜 안 되느냐라는 그런 야속함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1993년에서 94년에 1차 북핵위기 당시에 미국과 이 북한이 서로 협상을 할 때 그 가장 어렵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협상할 때 북한 쪽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협상을 하면 이런 딜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못했던 것이 지금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북한이 지금 밖을 이해하는 정도가 무척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큰 이제 틀이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사에 세 개의 큰 꼭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꼭지가 국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국내와 관련된 부분은 세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경제였고요. 두 번째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문명인데 사회주의 체제 지키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국방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크게 이 국내 부분에서는 세 개의 그 큰 이 덩이가 있습니다. 경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세 개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역시 퇴행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퇴행적 자립 경제입니다. 북한의 2019년 그 구호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가자. 자, 자력갱생 이거 북한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제학 하시는 입장에서 따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가 하나의 그 자립경제의 규모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인구가 한 2억 정도는 돼야 되고요. 경제발전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사회에서 자립경제라는 말 그 자체는 이미 벌써 말이 없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사실 구호죠. 이게 우리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1962년도까지는요. 자력갱생, 대내적 동원, 내부 자원 동원해가지고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인데 실제로 이 현대 경제의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인구가 2억이 돼도 사실은 이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건설 여전히 계속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약간 특이한 지점은 새로운 진경로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진경로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아마 그 다음번에 나오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530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13년에 북한이 내세운 건데 김정은이 기업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2013년에 줬었습니다. 2013년에 그 기법은요, 530 조치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산도 주고요. 그 다음에 할당량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자도 다 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생산해. 이게 이제 계획경제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계획경제였는데 이 530 조치의 핵심은 개혁경제를 약간 뒤로 후퇴한 겁니다. 할당량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할당량을 주고 그 기업이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돈 이런 것도 주긴 줍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생산 수단은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 공동 소유가 되지만 이 공동 소유된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것을 허용해 준 거죠. 이 부분이 지금 2013년 이후서부터 북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 북한 경제 생산력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북한이 이 530 조치가 실시되는 그 지점서부터 이게 과연 성공될지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도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2019년 이 북한의 신년사의 경제 부분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경제 관리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지금 530 조치가 나오고 530 조치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530 조치가 나오고 지금 오타가 냈는데요.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신년사에 보면 그전에는 530 조치라는 게 신년사에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 신년사에 보면 경제관리 이 부분이 지금 530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더니 올해는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이 530 조치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가 아주 심각할 때는요. 무조건 이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행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경제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해결돼야 되고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석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화학 산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자원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될 부분이 정말 경제 상황이 나쁘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19년 북한의 신년사 중에 경제 부분만 읽어본다면 오히려 2013년 이후서부터 진행됐던 자기들의 개혁 조치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선행 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뒤로 뺄 만큼의 약간의 자신감을 가진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특이한 부분은 군민 전환입니다. 지금 2018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군수산업이요 농기구를 만들었다. 지금 군수산업이 지금 민간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이 군수산업을 칭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국제정치 학을 좀 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안보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안보 영역에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량을 줄여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다른 부분으로 민수 부분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소련에도 있었었고요. 1970년대 중국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군 현대화가 일어났던 지점이 뭐냐면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중국의 군 현대화 시점이었고요. 지금 소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그 시점이 바로 소련군에서 지금 공군에 대한 투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공업 분야로 이 투자가 늘어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북한이 지금 과거에 군수산업에 투자에 그러니까 군비에 쓰던 돈들이 상당 부분이 아마 민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북한군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 자체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경규 선생님께서 개인적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어떤 이 근거까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정치에서 국내 부분에서 두 번째 큰 항목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 유지인데요. 약간 여기 자신이 없으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사회주의 문명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키워드를 제가 뽑으라면 첫 번째가 상충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신년사에 보면 시대의 요구, 그다음에 시대와 현실의 반영, 대중의 마음에 드는 사회주의 문명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방식대를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다음에 현실을 맞춰서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바로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에 대한 경고가 뒤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바가 이겁니다. 제가 대중음악 중에서 아주 되게 웃기는 대중음악이 하나 있는데 리버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리버 오브 바벨론의 그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슬픈 가사입니다. 그 시편 137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그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그 리버 오브 바벨론을 들어보시면 디스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슬픈 가사를 춘곡에 맞춰 부르는 이런 기괴한 일들이 기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북한 내에서 그 기괴한 모습이 바로 혁명 가요를 모란봉 악단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 부르는 모습.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충적인 부분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미니스커트 방식 같은 이런 방식들이 북한 내에서 계속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의료 시설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분야는 아마 우리한테는 약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자체 내가 의료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외적인 도움을 통해서 뭔가 찾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김정은 식이 들어가지고서 이 국제 경기에 무척이나 이게 민감하잖아요. 우리 1980년대까지 우리 경제 체육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표현이 뭐냐면 전문 체육 기술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잘 양성시켜 가지고서 얘네들이 국제 대회에 나와 가지고서 이 높은 뭐가 이 순위를 거두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와 가지고서 이 뭐 체제를 선전한다든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아마 그 체육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계속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전문 체육 능력이 우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요. 계속 단일팀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단일팀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만큼 기여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체육 분야에서 저쪽으로부터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의료 부분에서도 저쪽으로부터 최소한 위에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부터 이 많은 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내 정책 세 번째 큰 꼭지가 국가 방위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국가 방위력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4대 강군화입니다. 4대 강군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4년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군화의 핵심이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4대 강군화가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이 비핵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다병종 강군화가 바로 북한군이 지금 이 다병종 특수군, 전략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군이 바로 이제 핵무기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기반한 이 전략군을 계속 강화시키겠다는 그 논리가 지금 4대 강군화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사상 강군화와 도덕 강군화는 당이 군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선군 정치를 해가지고서 군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시기 들어오면 당이 군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바로 당이 군에 대해서 그 정치 사상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군의 특히 도덕 부분은 아마 대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전법 강군화는 아마 북한군이 새롭게 전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 부분에서도 계속 뭔가 이 발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강군화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뭔가 이 전쟁하는 방법을 교리를 개발시키고 이런 작업들은 아마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산업이 나와 있는데 이 군수산업을 현대화된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 현대화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뭘 보시는 데냐면 중국의 경험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 자기의 국방력 현대화라는 얘기를 1970년대 사용하면서 80년대 쭉 나왔거든요. 그 국방력 현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병력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재래식 군수산업이라는 것이 해체되고 현대적인 이 군수산업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군수산업의 축소, 그다음에 군부분의 축소를 말하는 것으로 아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꼭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지를 꼽으란다면 이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마 한 4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 군사 합의서 그다음에 그 3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실천하라는 요구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 내에 들어오는 거 이걸 중지시켜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화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특이한 부분인데 다자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래 정전체제를 바라본다면 유엔군, 중국인민지원군, 그다음에 북한군 이 3자 체제였고 사실은 1994년서부터는 1994년이 아니라 1958년 이후서부터는 중국군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군과 유엔군에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과연 이 다자 협상에 누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중국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중국까지 들어오는 아마 이 평화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남북협력과 교류 확대를 얘기했는데요. 그 남북협력과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피력했지만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것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재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전제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대가 없이.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이 부분이 대가 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어쩌면 이게 지금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북한과의 이 합의 방식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항상 북한 쪽에 누가 대표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쪽에 대표가 나와서 협의를 한 후에 이쪽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북한 노동자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 회사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돈을 주는 것이 지금 국제 제재의 위반 사항이잖아요. 이거를 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밑에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뭔가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서 직접 투자를 한다.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북한의 노동자까지도 만약 직접 투자하는 주체들이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북한 체제로 파고 들어가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그 김정은의 말에서 대가 없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만약 제가 지금 현재 그 정책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가 없이 부분을 이 앞에 예전에 누군가가 대리인이 나서서 계약을 체결한 이 방식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걸 받는다면 그 제재 문제를 어느 정도 이 제재의 이 제재 제한을 어느 정도 뚫으면서 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대가 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가 없이 북한의 토지 사용자 안 받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노동자들의 대표가 돈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금강산 그 관광을 할 때 대표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가 돈을 받는 그런 방식대로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 국제 제재가 가지고 있는 이 우회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남북 관계에서 아마 속도 조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2018년을 회고하면서 그 남북 관계에서 엄청나게 대전환을 가진 것처럼
핵심 부분이 더 잘 나가자는 게 아니고요. 북미 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질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이미 벌써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이미 만족감을 표현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에 맞게 북미 관계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북한 쪽에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가 이 남북 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게 북한이 이제 그 자기들이 신년사랄 같은 거 내면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인 이 성명서 같은 게 나오면 4개 나라의 언어로 다 바꿔줍니다. 러시아, 일본어, 영어, 그다음에 자기 나라 말, 조선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영어 본 판본을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북미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는다라는 표현을 뭐냐면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뭐 정말로 북미 관계가 잘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그 소망이 이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 꼭지는 이제 북미 관계인데요.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입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근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요. 북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을 했다. 그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이 과연 무엇이냐면 핵무기의 생산 중단, 핵시험 중단, 핵 사용의 조건부 금지. 그러니까 핵을 다른 나라가 쓰지 않는 한 내가 먼저 쓰지는 않겠다고 했고요. 핵무기를 다른 쪽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게 4가지의 약속을 했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은 이 4가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3가지만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핵시험을 중단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겠다. 요 3가지만 바로 2018년 4월 20일 날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3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냥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더 큰 걸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핵무기 생산 중단까지 얘기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핵무기 생산 중단이 북한이 줄 수 있는 2번째 카드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현재 상태에서 핵시험 중단하겠다,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 핵무기 보내주지 않겠다.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내가 핵무기 생산 중단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자기가 협상 공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던져버린 거죠. 이유는 그냥 제가 추정하는 바는 이미 4월 20일 날 자기가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미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한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미국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신뢰성 있는 조치, 실천 행동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빠졌던 부분은 미국 쪽에서 줬던 게 북한한테 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군사연합훈련 중절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이제 북한 쪽에서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달라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번 상황이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어가 2개가 등장합니다. 김정은 자기를 지칭하는 아이가 있고요. 나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어인 경우와 우리가 주어인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내가 북미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거 김정은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움을 보면 지금 이 우리가 등장할 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등장할 때 나오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이 우리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정부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인 경우가 몇 차례가 있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미국과의 향후 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파가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제기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북한 내에도 지금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정도가 우리처럼 야당이 존재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큰 소리 내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북한 내에서 지금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인데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은 지금 북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죠. 근데 김정은 자신은 아이를 주어로 쓰며 나를 주어로 쓰면서 북미 관계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우리를 뭘 지칭하는 걸 다시 앞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한 정부, 북한 노동당,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셋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북한이 만약 미국이 이 협조를 안 하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허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금 이 신년사를 분석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찍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병진 노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선이라고 하는데 과거 노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최대 수술이 친선 강화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친선 강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쿠바, 말도 안 되는 국가와 친선 강화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 글쎄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북한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이 신년사의 세 가지 이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9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그 제재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한도 알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 전진 과정이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딪힐 거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제재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지금 이 대중들한테 인민들한테 얘기하고 제재 국면에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견이 지속될 거다. 바로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과 이 미국 사이의 비핵화가 이견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핵 통제를 언급한 거죠. 말은 비핵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핵무기 가진 국가들은 다 비핵화 얘기하지 핵무기 가지겠다고 말하는 국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핵실험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지금 어느 특정한 국가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나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 것은 다른 나라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로 다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북한이 말하는 그 내용은 비핵화가 한 번 언급됐긴 됐지만 사실은 그 맥락 전체를 바라보면 핵 통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치죠. 정말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남미 비핵화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핵화 지대라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남미 비핵화 지대를 바라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핵 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근처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핵 능력 자체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남미 대륙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핵화 지대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 북한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논리도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반면에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는 이 이견이 좁혀지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 뒤에 협상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협상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쟁점이 구분돼야 됩니다. 쟁점이 구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상이 타결된 후 이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쟁점이 구분돼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쟁점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여 있으면 협상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딜 얘기하는 사람, 패키지들 얘기하는 사람, 이거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협상에서 쟁점이 무엇인지가 쫙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이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이제부터 네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뭐고 내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뭐지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해야 되는 그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로 핵심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보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사적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적 정보가 없어져야지만 협상이 타결됩니다. 이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위를 왜곡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허풍친다고 하는 겁니다. 협상에서 보면 이 허풍치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있고 이 사적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풍을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큰 거죠. 지금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은 사실은 이 정보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건 거죠. 지금 미국한테 가가지고선 북한 얘네들이 비핵화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 가가지고서는 미국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적 정보를 그동안 조금씩 줄여두는 작업을 통해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건데 이 사적 정보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상대방을 모르겠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사적 정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지단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래요. 쟁점이 다 세분화됐고 사적 정보가 없어가지고서 둘 사이에 보니까 이만큼이면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문제는 이 협상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행 가능성 문제를 높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죠. 쟤네들이 약속한 거 안 지키더라.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정권이 바뀌니까 미국은 약속을 바뀌더라. 그럼 미국이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기제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아직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쩌면 사적 정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한국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의 외교를 중재 외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재는 명확한 용어가 있어요. 중재는 싸우고 있는 국가가,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제3자를 선임하고 제3자한테 가가지고서 나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3자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서 조사해 본 후에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 판결을 둘이 다 수용하기로 합의하는 그 절차가 중재라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가 사용했던 방법은 아마 중개 혹은 발음하기 잘 못하는데요. 중개,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주선. 요 세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중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버리니까요.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미국과 북한한테 그 사적 정보 영역을 조금 줄여들게 하고요. 미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만나도록 계속 이 양옆에 가가지고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개
말을 저 못하네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 여의, 중개, 그다음에 주선. 이 세 가지의 모습인데 이 사적 정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국 정부가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한국 정부가 지금 북미 관계에서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입지는 자꾸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지 제가 북미 관계가 낙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지금 한국 정부의 노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3년이나 2015년 한반도 위기 같은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2013년 위기 북한이 평양에 있는 대사관들 다 철수시켰고요. 철수시키라고 권고했고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다 철수 권고까지 내는 그 상황.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이 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심각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핵무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학습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요. 핵무기 개발한 국가의 특징들이 하나가 자기한테 중요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휘둘러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무기를 휘둘러 보니까 이게 쓸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무기가 엄청나게 사용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만능의 보검이라고 핵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 하반기에서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평화의 보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흔들어 봤는데 흔들어 본 게 두 번 흔들어 본 거죠. 2013년에 한번 흔들어 보고 2015년에 가지고 흔들어 봤는데 이게 흔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들 수 없는 무기는 이게 파괴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나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게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전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나의 의지를 지금 강요하는 것과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가 말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목적이 나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관철시킨다. 그때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세적으로 외교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구현된다면 아마 북한 내에서 북한 본토가 공격을 받는 상황, 그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아마 북한의 핵무기를 쓸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제한적 조건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 시기가 2017년 하반기였다고 저는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 대중 앞에서 2018년 상황이 지금 아주 이 화해 국면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대로 사실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깨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늘어나는 활동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보건 분야가 아마 북한 쪽에서 요청 사항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마 영유아 대상 협력 사업 공간은 아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아마 기존 제재망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쉽게 아마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사항입니다.